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너는 왜 웃고만 있어? 내가 같이 하라 그랬잖아. 내가 최태성 하면은 따라서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음줄이면서 역사는 김나희 뭐 이런 식으로 하라 그랬잖아. 왜 안 해? 네. 제가 얘기했어요. 인터넷 강의는 굉장히 수동적 강의야. 이게 사실 공부가 잘 안 되는 거거든. 그 공부가 잘 안 되는 강의를 잘 되게 하려고 너가 지금 시간을 지금 쏟아놓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능동적으로 움직여야지. 내가 오감을 다 활용하는 잘 보고 쓰고 듣고 말하고 심지어 여기 선생님은 냄새까지 맡으라 그랬잖아. 내가 냄새 난다. 응? 향수. 자, 어쨌든 여러분 능동적으로 하셔야 돼요. 예. 그래 어디 한번 너 떠들어봐. 아우, 여러분 보지 마. 시간 낭비야. 딴 거 해. 그냥 자, 그 시간에. 제대로 여러분들. 인터넷 강의는 정말 능동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건 정말 쓸모없는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를 왜 해? 그냥 그 전에 게임이나 해. 놀아. 신나게 놀아. 햇빛 보면서 막 비타민 D라도 광합성에서 받아. 인터넷 강의는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다. 아셨죠, 여러분들? 준비됐죠? 자, 조선의 마지막 시간이야. 마지막 시간. 자, 이제 벌써 전군대가 끝난 거야. 이제 우리 그년대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벌써 잘했어. 얼마 안 남았어. 벌써 반환점을 돌았다고 나는 생각을 해. 전군대 끝났으니까. 자, 힘내시고요. 자, 전군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강의에서 조선의 역사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조선은 결국 했던 태조 이성계부터 출발해가지고요. 그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만들어서 이후에는 훈구 세력을 하는데 훈구를 공격하면 등장한 사람이 사림이었습니다. 훈구 가만히 안 쓰기도 너를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래서 사화랑이 벌어졌지만 결국 사림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결국 이 이후에 양난이 벌어지면서 그들에 의한 정치 형태 나오니 동당에서 예송에서 관국에서 당평에서 세도로 이어지는 조선 왕조 몇백 년의 역사를 우리는 저번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요, 경제와 사회, 문화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파트가요, 뭐 그렇게 중요한 파트는 아니고요. 이걸로 뭐 시험에 나오진 않고 요 다음 장이 시험에 잘 나올 거예요. 일단 한번 그 다음 장을 설명하기 위한 기본 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 경제 파트인데요. 이 당시에 세금 체제는요, 조세, 공납, 역이라고 하는 세금 체제가 있었다. 조세는요, 토지세가 되고요. 공납은요, 특산물을 내는 거야. 요거는 지금 없지. 요거는 토지세는 지금도 내지. 이 토지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돈을 벌었어. 돈을 벌면 세금 떼잖아요.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농사 지었어. 생산물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럼 일부러 세금을 내겠지. 그 개념이야. 지금도 있어. 근데 공납은 뭐냐면 이게 특산물 내는 거다. 그 지역의 특산물 내는 거야. 요건 지금도 안 해. 아빠 엄마가 너희 동네 그 특산물 뭐 저 제주산이 너희들? 그럼 귤이겠네. 아빠 엄마가 저 정부에다가 귤 상자 이렇게 내고 그러지 않죠? 예.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 지역의 특산물을 내는 어떤 그런 공납이라는 제도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역이라고 하는 건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예요. 지금도 있어. 남자들 군대 가는 거. 그죠? 예. 노동력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그 세금들이 있었는데, 자, 요걸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세금을 그러면 얼마나 내느냐와 관련된 것들이 규정된 법이 있어. 그 법을 우리는 과전법이라고 합니다. 과전법이라고 하는데, 요 과전법을 잘 보시면 요 개념이요,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나뉘게 됩니다. 과전법이라고 하는 그 법 안에 수조권의 개념과 토지세의 개념으로 나뉘게 돼요. 이 법이 좀 큰 개념이야. 경제의 어떤 그런 운영 그 법칙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조권은 뭐야? 수조권은 뭐냐면 당시 공무원들이 월급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는 것이지. 지금은 공무원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한 대가로 17일 아마 제가 17일 월급 날로 알고 있는데 월급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당시 조선의 관리들은 월급을 어떻게 받았느냐에 대한 규정이 과전법에 이제 규정되어 있다고. 오케이? 이거를 이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똑같아. 통일신라는 뭐야? 관료전 노급이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고, 고려시대는 뭐야? 전시과라는 시스템이 있었고, 조선은 뭐야? 과전법이라는 시스템이 있다고요. 똑같아. 그 당시는 관리가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어. 그럼 그 대가로 국가가 받는 세금의 일부를 관리가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받는 거야. 농민들한테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제 국가에 세금 낼 거 아니야. 쌀 낼 거 아니야. 그럼 그 쌀을
국가 대신 내가 받는 거야. 내가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으니까. 요걸 수조건이라. 아하, 옛날 공무원들은 이런 식으로 월급을 받았구나 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규정이 들어와 있는 거야, 이 과전법에. 자, 맨 처음에는요 수조건의 개념 볼게. 맨 처음에는요 관리들이 과전법 하에서는 전직과 현직들 모두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퇴직하고 나서도 월급을 받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지. 그리고 수신전과 휴량전을 통해 가지고 원래 이 수조건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한 거잖아. 그럼 국가를 위해서 일을 못 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외 조항을 둔 거야. 수신전 내가 죽었어. 과부 부인한테 주는 거야. 내가 죽었어. 남은 고아들, 자식들한테 주는 거야. 바로 이런 수신전과 휴량전을 통해 가지고 세습의 그 길을 열어놓은 것이지. 원래 이러면 안 되지. 네, 원래 이러면 안 되지. 국가를 위해서 일을 받는 데까지 이런 식으로 남기면 안 되지. 원래, 그지? 네, 이런 어떤 것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직전법, 과전법에서 직전법으로 바뀝니다. 어느 왕 때? 세조 때. 세조 누구야? 왕권 강화했던 그런 왕 아니겠습니까? 태조와 세조, 육조 직계제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세조 때 와서는 아니. 이거 저 일하지 않는데 왜 줘? 현직에게만 주는 거예요. 현직에게만 주는 거야. 퇴직하면 없어. 그리고 수신전, 휴량전 아니 국가를 위해서 일을 안 하는데 왜 주냐? 이건 다 없애. 수신전, 휴량전 없애. 그래서 다 없습니다. 역시 세조 때 그 카리스마로 지금 이렇게 밀어붙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요, 아예 그냥 야 너희들 저 농민들한테 그 세금 받아가는 거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국가가 받아가지고 전달해 줄게. 관이 받아서 관이 나눠준다. 관수 관급제로 오다가 그냥 아예 그냥 없애버려요. 야 그냥 저 백성들 그 받는 거 이런 거 없애고 그냥 국가가 그냥 너 일했으니까 일한 만큼 줄게. 국가가 줄게. 이게 지금 공무원들이 받는 월급 시스템이잖아요. 그 시스템이 이제 이때 와서 여기 이제 사실은 명종 때거든요. 명종 때 요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저 먼 통일신라부터 쭉 와가지고는 이제까지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을 때 백성들이 국가에 내는 그 세금을 관리가 받았잖아. 요 몇백 년의 역사가 이제 끝난 거야. 끝나고 지금 공무원들이 받는 그 월급 개념. 국가가 돈을 주는 거잖아요. 이런 개념이 바로 이 명종 때부터 시작되고 있다. 이게 이제 바로 그 수조권의 역사. 공무원들의 그 월급 개념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해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과전법엔 여러분들 그래서 관리들이 어떻게 세금을 어떻게 월급을 받아야 되는 권리뿐만 아니라 이번엔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이 국가에 얼마만큼 세금을 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도 나와 있어요. 이건 백성들이. 국가의 세금을 낼 거 아니야. 내가 돈 벌었어 한 100만 원 벌었어. 100만 원 벌었으면 세금 10만 원 내야죠. 선생님은 세금이 저는 세금 100만 원 벌면 50만 원은 세금입니다. 세금 내야지. 많이 벌었으면 내야지. 네. 자, 어쨌건 그런 어떤 그 개념이에요. 토지세. 자, 요 개념이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 요거 세종 때입니다. 세종 때. 요걸 공법이라고 하는데요. 요건 뭐냐면 69, 54, 54개의 경우의 수로 쪼개는 거야.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방법을 더 쪼개가지고 혹시 세금을 낼 때 나는 좀 억울한 것 같아. 이런 경우의 수를 좀 줄이자라는 차원에서 좀 더 정밀하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세종 때 만들었더라라고 하는 것. 자, 하지만 이게 너무 복잡해. 너무 복잡하니까 요 당시에 뭐 컴퓨터가 있었던 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이걸 다 계산해가지고 다 해. 이거 힘들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요. 그냥 고정 세율, 최저 세율로 그냥 다 내라, 똑같이 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더라. 자, 요게 지금 이 과전법이 어떤 변하는 과정이에요. 공무원들이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방법, 그때 받는 월급의 개념이 이렇게 흘러가고, 백성들이 국가에 내는 세금, 생산량의 일부를 어떤 방식으로 냈는지가 또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공납 특산물입니다. 요거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네, 그 지역에 특산물을 내지는 않습니다, 지금. 근데 이 당시에는요, 집집마다 세금을 내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요게 사실 15세기고, 여기 16세기잖아요. 15세기 여러분 훈구 세력들, 16세기 여기에 살림 세력들이 있는데, 16세기 오면서 요게, 요 공납이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 이 조세 공납 역 중에서
사실 이 공납이 가장 내기 힘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니 귤, 그래 귤은 굉장히 진상품이야. 아 너희들 지금 마트에 가면 귤이 막 쌓여 있잖아요. 심지어는 귤이 막 떨어져가지고 막 터져 있어. 나 그거 볼 때 또 직업병 봤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조선시대 여러분들 귤은요 너무 귀한 거야. 과거에 자원급제하면 임금이 너는 이리 와더라 가라. 그래서 귤 5알 이렇게 준다고요. 그럼 5알 받아가지고 성은이 망극하옵니다라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온 가족을 다 모인 다음에 이것이 바로 귤이라는 것이다. 아 하나씩 먹여줬던 것이 바로 이 귤입니다. 정말 성은이 망극하면 먹었던 귤인데 마트에서 막 굴러다니더라 요즘은요. 좋은 세상에 태어난 줄 알아야 돼. 어쨌건 귤이 그 당시 너무 귀하다 보니까 귤이 요만큼 콩처럼 열렸을 때 이걸 다 미리 세요. 미리 세.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얼마의 세금을 내야 돼 미리 다 정해놓는 거야. 아 근데 여러분 제주도 어떤 거야? 비도 많고 바람도 많잖아요. 아 그 귤이 이만큼 여기다 떨어져서 못 낼 수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맨 처음에 셌던 그걸 그대로 내야 되는 거야.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내기 힘든 거야. 그래서 아예 제주도 귤 너무 내기 힘드니까 어렸을 때 그 귤 물먹에다가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요 그냥 죽여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내기 힘들면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대행해주는 대행업자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나 지금 갑자기 떡볶이가 먹고 싶어. 근데 너무 멀리 있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라고 이제 그냥 누르잖아요. 그죠? 예, 힘든 거 있을 때 해주잖아요. 똑같아. 아유, 이 특산물 내기 했는데 어떡하지?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하고 이제 그 회사가 생겼어. 예, 그 회사 이름이 바로 박납이라는 회사야. 박납이라는 회사. 예, 앱을 누르시면요. 저희 회사에서 내기 힘든 그 공납 특산물 저희가 대신 대행해서 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박납 업체가 생긴 거야. 박납 업체가. 이 방자가 뭐냐? 막을 방자. 예, 납부하는 공납하는 것을 막아주는 대신 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박납 업자들이 이 정부 사또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요. 엄청나게 가격을 높게 부르는 거야. 높게 불러가지고 이 박납의 폐단이 너무너무 심해집니다. 너무너무 심해. 그래서 나는 그냥 귤 내가 알아서 낼게. 이 대행업자 대행료가 너무 비싼 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 그거 안 하고 내가 그냥 직접 가서 내가 배달해가지고 내가 직접 가서 내가 가져올게. 이렇게 한 거예요. 요즘도 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있잖아요. 나는 한 4,000원짜리 시켰는데 뭐야 배달팀이 6,000원이야?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그냥 직접 갔다 와야 되겠다. 이럴 수 있잖아. 똑같아. 이 당시도 그랬던 거예요. 내가 낼게요. 힘들지만 내가 낼게요. 그때 그걸 받는 사또가 너가 직접 내는 물건은 좋지가 않다. 오로지 박납업자의 물건만 받겠다. 이런 거예요. 그럼 뭐야? 박납업자는 이 사또한테 결탁을 해가지고 돈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리베이트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서 이 백성들은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모습들, 바로 이 박납의 폐단이 있더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노동력입니다. 자, 이건 노동력은요, 군역과 요역이 있습니다. 군역 군대 가는 것이고요. 요역은요, 뭐 성 쌓기, 길 닦기 뭐 이런 데 도움되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 기억나요? 1392년 조선의 나라가 세워지고 1592년에 임진왜란을 타했다. 200년 동안 전쟁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러다 보니까 군대 가가지고 나라 지키는 훈련해야 되는데 가서 그냥 맨날 길만 닦고 성만 닦고 흙을 쌓고 막 이런 일만 하는 거예요. 군역의 요역화 현상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다 군대 안 갈래. 너무 힘들어. 라고 하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요. 대신 세울 립자. 내가 대신 가주는 거야. 이런 대립제도가 있고요. 방문수포. 놓아주는 거예요. 놓을 방자. 군대를 놓아주는 거예요. 왜? 포를 내면.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돈을 내더라도 군대는 돈을 내고 군대를 빠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찰각 가셔야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돈을 내고 군대를 빠질 수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방군수포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립과 방군수포도 이 사도들의 농간 속에서 굉장히 부정과 부패가 심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이 16세기에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어떤 과정들 속에서 이 당시에 그 민들을 어떤 방식으로 안정화시켜놓냐, 이게 의창이에요. 아까 제가 환곡 설명드렸죠? 의창, 의로운 창고라는 얘기죠. 봄에 특히 봄이 너무 힘들어. 보릿고기 아십니까, 여러분들? 딱 가을에 수확했던 그 쌀이 똑 떨어지는 그 시기가 봄이에요, 봄. 요 봄의 요 위기를 극복해야 되거든. 이걸 보릿고기라 그래. 예. 조금만 지나면 이제 보리를 좀 수확을 할 텐데 그 시기가 기다려야 되는데 이걸 버텨야 돼. 그때 정부에서 의창에서 환곡 같은 걸 푸는 거예요. 환자가 뭐냐면 돌아오는 거야. 돌아올 환자. 곡물이 돌아오는. 그러니까 봄에 곡식을 빌려줬다가 가을에 갚도록 하는 거죠. 근데 가을에 갚아야 되는데 그냥은 아니지. 지금도 여러분 은행이자 몇 프로? 내가 은행에서 돈 빌렸어.
카카오페이에서 돈 빌렸다? 그럼 몇 프로니? 2%니 3%니 이자 내잖아. 그죠? 이것처럼 마찬가지로 환곡도 가을에 낼 때 이자를 내야 되겠죠. 그런데 요 환곡이 나중에 이게 아주 거의 뭐 고리대로 변질됩니다. 이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안정화시키기 위한 이런 제도가 있었고요. 또 감시체계로는 뭐가 있었냐면, 호패법 기억나시죠? 여러분, 태종 이방원 때 6조 직계제와 호패법을 통해 가지고 왕권을 강화시키려 했던 그 인물, 바로 태종 이방원 호패법, 사병혁파,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요, 요거는 이제 각 지역에 그 살인들이 있어요. 각 지역의 살인들. 여러분 기억나요? 이 훈구와 살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그 결정 차이는 뭐냐면 조선 건국 과정에서 훈구는 오케이, 나는 고려를 배신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거야. 근데 사림의 어떤 그 계보는요, 너 어찌하여 신하가 다른 임금을 새길 수 있단 말인가, 다른 왕조를 새길 수 있단 말인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조선공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 후예들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낙향을 해요. 나는 중앙정치 안 해. 나는 낙향할 거야. 나는 말 그대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책 읽으면서 제자를 양성한다는 얘기죠.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방에서 농민들을 통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유향소, 이따 이지 향촌에 있는 기구. 여기서 이제 여론들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양반들이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서원. 나는 낙향에서 바로 내 제자들을 가르칠 거야. 나는 그렇게 할 거야. 서원. 그래서 이 사립교육기관이에요. 서원이 또 유행하고요. 향이야. 나는 낙향에서 그 농민들을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 거야. 그 농민들과 약속을 해야 돼. 향촌에 있는 약속. 환난상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어렵고 힘들 때는 우리 서로 돕는다. 뭐 그런 어떤 그 약속을 정해가지고 유향소, 서원, 향양 이런 식으로 통해가지고 이런 어떤 양반들이 그 지역의 민들을 통치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 속에서 왕이 보낸 이 지방관들. 왕이 또 이제 지방에 이제 보낼 거 아니에요. 요 지방관들과 요 사림들이 좀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겠죠. 왜냐면 지방관은 왕이 사람인데 사림은 왕이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지역에서 어떤 어떤 실세가 되는 거니까 요 지방관과 요 팽팽한 어떤 긴장 관계는 당연히 유지가 되고 있겠죠. 네, 어쨌건 요게 바로 이제 15세기, 16세기의 경제와 사회의 흐름이었다. 조세 공납역이라는 게 있었고, 조세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좀 최저세율로 가놨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수조권 같은 거, 공무원들의 월급 체계는 지금의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구나. 공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문제가 되었구만. 특산물 내기 힘들었구만. 그러니까 박납의 폐단이 발생하고 있었구만. 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군영의 요역화, 워낙 전쟁이 없다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포를 내고 이제 빠진 어떤 그런 방식, 사돌의 문제가 있었구나. 그렇구나. 16세기 와서 사회적 모순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 그렇지. 16세기 여러분 그래가지고 임꺽정이라는 도적이 발생하는 배경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이제 봤는데,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제 문제 해결로 한번 가봅시다. 자, 문제 해결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이제 조선 후기로 가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여러분들, 우리 1592년 임진왜란과 그다음에 이후에 병자호란을 계기로 해서 조선시대를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자, 문제는 뭐냐면, 전쟁이 끝났어. 정말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어요. 자, 요거를 잘 구제하지 않으면 아마 조선이라는 사회는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때 선택한 방식은 뭐냐면 백성들에게 세금을 좀 깎아주자라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배웠는지 볼게요. 자, 먼저 여기 조세, 공납역입니다. 자, 조세, 고정세율, 제가 얘기했죠. 16세기입니다. 여기 16세기 상황. 양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인조 때 영정법, 영원히 정하는 법. 요게 뭐냐면 1결당 4에서 6도. 요게 이제 최저세율이에요. 최저세율. 16세기에 최저세율 낸다 그랬잖아. 이걸 그냥 아예 그 법으로 정해져 버리는 거야. 영원히 정하는 법 해서 인조 때 1결당 4에서 6도 이렇게 된 영정법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박납의 폐단, 큐를 도저히 낼 수가 없는데 내 큐를 산도가 받아주질 않네. 했던 그 박납의 폐단. 이 박납의 폐단을 하기 위해서 대동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해군 때 바로 대동법을 시행했는데 이거는 1결당 12도를 내도록 하는 겁니다. 가만 있어봐. 여기 뭐야 지금 원래 이 집집마다 내는 거야. 이거 집집마다 내는 거였거든요. 집집마다 내는 거였는데 집집마다 그 특산물 내는 거였는데 여기 가서는 지금 뭐예요? 뭐야 1결당 12도야? 뭐야? 이제 특산물을 내는 게 아니라 1결당 12도라고 하는 건 쌀을 내는 거거든. 쌀을. 그렇죠? 특산물을 내는 게 아니라 쌀을 내는 제도. 이 쌀은 뭐냐면 그 당시 화폐였어요. 화폐다 보니까 뭔가 내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부정과 비리를 줄일 수 있었겠죠. 그냥 화폐 그 자체니까. 그죠? 그래서 대동법을 지금 시행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귤이 있으면 그 귤이 썩었느니 안 썩었느니 그런 어떤 토시를 붙일 수 있겠지만 쌀은 곧 화폐란 말이에요.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부정과 부패, 어떤 사람의 어떤 그 판단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줄일 수 있는 것이죠. 부정과 부패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게다가 1결당 12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가만히 있어봐. 분명히 공납 같은 경우는 집집만 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귤 한 박스, 부자인 사람도 귤 한 박스 똑같이 내야 되는데 여기 와서는 지금 1결당 12도네. 이제는 뭐예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난 토지가 없는데 뭐야? 그럼 나는 원칙적으로 세금 안 내도 되는 거야? 네, 맞습니다. 옛날에는 분명히 공납에서 나는 분명히 귤 한 박스를 내야 되는데 대동법이 시행된 난 토지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된 거야. 나는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이니까 세금을 깎아준 그런 형태가 되겠지. 나는 그 이득을 취하는 것이죠. 그죠? 바로 이런 대동법이라고 하는 게 바로 기층민들의 세금을 좀 깎아주는 배고픈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세금을 좀 깎아주는 어떤 그런 효과를 보게 되더라. 대신 1결당 12도니까 토지가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당연히 세금을 많이 내야 되겠죠. 1결당 12도니까. 그죠? 자, 그래서 당연히 양반지들이 엄청나게 격렬하게 이 대동법을 반대합니다. 어찌 보면 이 광희군은요, 이 대동법에 대해 쫓겨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이 대동법이 전국으로 시행된 몇 년 걸린지 아세요, 여러분들? 무려 100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조세 저항이 장난이 아닌 거야. 100년이 걸린 거야. 왜냐면 부자들한테 이건 증세잖아. 가난한 사람들은 감세지만 부자들한테 증세잖아. 토지에다 물리는 거니까. 그죠? 네,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어쨌건 이 쌀로 내는 이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어떤 사람이 등장했냐면 야, 옛날에는 임금의 그 밥상 위에다가 뭐 귤도 올라오고 뭐 조미도 올라오고 이게 다 전국 특산물들이 올라온 거였거든. 그거 먹었거든. 근데 이제 뭘로 내는 거야? 쌀로 내래. 그러면 임금은 쌀만 먹고 사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임금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대신 사와주는 사람, 그 쌀이랑 화폐를 가지고 사와주는 사람이 필요할 텐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공인,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그 상인이라는 뜻이죠. 이 공인이 등장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이 공인이 어마어마한 쌀을 갖고 엄청난 물건을 사오니까 그 과정 속에서 예전까지는요, 물건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필요로 해가지고 그런 것만 그냥 만들었는데 이제는 물건을 팔기 위해서 물건을 만드는 거야. 하나의 상품이 되는 거야. 옛날에는 그냥 내가 필요해서 물건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팔기 위해서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상품들을 만든 사람들이 등장을 하네. 그러면서 상품 화폐 이런 것들 물건들을 주고받는 화폐들이 이제 운영되는 어떤 그런 모습. 사실은 이전까지는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화폐가 유통된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아니 내가 필요로 한 것만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건데 그것만 바꾸면 되는 건데 굳이. 그런데 이렇게 교환 작업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교환 작업을 수월히 해주기 위해서는 화폐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죠? 상품과 상품을 사기 위해서는 이런 화폐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고 있는데 이 화폐의 대표적인 게 바로 상평통보다. 우리 역사에서 최초로 유통이 되었던 첫 번째 화폐가 바로 이 상평통보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숙종 때, 아까 숙종, 독도, 안용복, 간도, 백두산 정계비, 환국정쟁 또 숙종 때거든요. 그 숙종 때 또 상평통보가 또 많이 유통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흘러갔고요. 그 다음에 역을 봅시다. 이 대립과 방문수법에 대신 가는 어떤 그런 사람이 등장했다는 얘기야.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영조 때 균역법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균역법, 역을 균등히 하라. 1년에 한 필만 내라. 원래 여기서는 1년에 2필 냈거든. 1년에 2필. 방문수법에 1년에 2필 냈거든. 이거를 1년에 한 필만 내라 라고 한 거예요. 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뭐예요? 세금을 깎아준 거 아니야. 2필 내다가 1필 내는 거야. 전반적으로 지금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물론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많이 내는 어떤 형태로 가고 있지만 이렇게 1년에 1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금이라고 하는 건 정해져 있어요. 돈 쓸 땐 정해져 있는데 세금을 깎아주면 여러분 거기서 뭔가 보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 보충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다? 바로 두둥두둥 이런 것들이 있더라. 결작, 선무공간, 그리고 어염세라는 것들이 있더라. 자, 결작은 뭐냐면요. 결작은 토지 1결당 2도 내는 거 뭐야? 또 토지에 세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땅 가진 게 무슨 죄라고 자꾸 세금을 이렇게 내란 말입니까? 땅 가진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겠지. 그지? 내가 뭐가 죄가 있다고 자꾸 저한테 세금을 물립니까? 전반적으로 조선소기를 보면 알겠지만 원래 이게 쌀로 내고 특산물로 내고 노동력을 바치는 건데 이게 지금 뭐야? 영정법 1결당 4에서 6도, 대동법 1결당 12도, 균역법 1결당 2도 뭐야? 다 쌀을 지금 물리고 있죠. 1결이라고 토지 단위거든. 거기다 얼마씩 세금 내려. 토지, 쌀로 내라고. 토지에다 세금을 쌀로 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하. 요게 이제 조선기 트렌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쌀은 곧 화폐거든. 그러니까 세금의 형태가 화폐 형태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지금 세금 뭘로 내고 있습니까?
부모님도 세금 뭘로 내고 있습니까? 돈 내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야. 여기서부터. 아, 조선 후기에 내가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세금 형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선무군관, 선무군관이라고 하는 명예직을 줘가지고 너 좀 돈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요즘 좀 돈 좀 생겼다 하면 왜 이렇게 SNS 보면은 차 이렇게 나 차 샀어 뭐 이런 거 막 올리잖아요. 그죠? 이 당시 똑같아. 돈 좀 벌은 거야. 그런 사람들은 뭔가 좀 명예직을 갖고 싶은 거지. 그런 사람들에게 정부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너 그러면 선무군관이라고 하는 명예직 하나 줄게. 세금을 내. 선무군관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염스는 뭐냐면요. 뭐 이렇게 소금이라든지 또 어장 이런 거 물고기 잡을 때 세금을 물리는 것이죠. 이런 방식을 통해서 1년에 2필 내는 걸 1년에 1필로 줄였을 때 부족한 세수, 부족한 세금을 채우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 이게 이제 균형법 시행하면서 나왔던 것들이다라는 거. 자, 전반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세금을요, 지금 전반적으로 전세화가 뭐예요? 그 토지에서 나오는 생산량의 일부를 내는 거잖아.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영종법도 1결당 4에서 6두, 대동법도 1결당 12두, 그리고 균형법에서 1결당 2두 결정, 전세화, 토지세의 형태로 지금 바뀌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요게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으로 전환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후기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시대. 이게 바로 조선 후기다. 전쟁은요. 그 앞의 시대와 그 이후 시대를 완전히 바꿔놨단 말이에요. 조선 전기만 해도 유학적인 어떤 자급자족적인 어떤 그런 경제 시스템이었는데 전쟁을 통해서 완전 시대가 뒤집어진 거야. 이러면서 이제 장사하면서 돈을 벌면서 양반의 하는 있는 채 말고 그냥 난 돈이 좋아 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 모습들을 통해서 지금 이 자본주의의 모습들이 조금씩 싹 트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조선 후기의 모습을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한 번 더 경제의 어떤 흐름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런 모습인지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 조선 후기는요, 핵심적 키워드가 제가 변화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변화, 싹싹. 이 전쟁의 영향이 그렇게 큰 거예요. 변화인데, 자, 어떻게 변하는지 볼게요. 자, 이 조세의 전세화가 그럼 왜 세금이 자꾸 이렇게 토지에 물리고 있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토지에서 쌀이 많이 나오네. 예전에 비해서 토지에서 쌀이 많이 나와. 이유가 있다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모내기법의 일반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내기법이 뭔지 알죠? 따로 이렇게 모판에다가 키운 다음에 옮겨 심는 거잖아요. 그게 모내기법이잖아요. 그죠? 이게 일반화가 돼요. 이 모내기법을 하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노동력을 요거 틀렸다. 노동력을 감소시킬 수 있어요. 5명이 할 일을 1명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노동력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어요. 노동력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고요. 반면에 생산량은 비약적으로 증가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여름에 왜 김매기라는 게 있거든요. 김매기가 뭐냐면 잡초를 뽑아줘야 돼요. 잡초를 뽑아줘야 생산량이 이 벼가 굉장히 많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잡초를 뽑아줘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냥 씨앗을 이렇게 뿌렸다고요. 이렇게 뿌리면 그 다음에 이게 잡초인지 이게 벼인지 잘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5명이 할 일을 1명이 할 수 있도록, 왜냐면 줄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 줄을 벗어나면 이거는 잡초, 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뽑아주면 되는 거예요. 5명이 할 일을 1명이 줄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 이 벼가 많이 열리겠죠. 그죠? 그래서 노동력을 줄여주고요. 생산량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더라. 이 모내기법이 조선후기 일반화되니까 쌀을 많이 생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금을 어디에 물리는 거야? 그 쌀에 세금을 물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결당 4에서 6두, 대동법 1결당 12두, 균형법 결정 1결당 2두, 쌀에 세금을 물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받으시면 있어요. 그렇구나.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또 공인이 와가지고 임금이 드실 고사리가 필요하고 임금이 드실 인삼이 필요하고 임금이 드실 배추가 필요하고 이러는 상품을 팔기 위한 그런 작물들도 많이 나왔죠. 일단 조선 전기만 해도 여러분들 자급자족이었어. 교류 같은 게 필요 없어. 내가 필요하면 그냥 내가 농사지어서 나만 먹으면 돼. 이런 자급자족에서 이제는 물건을 내다 팔기 위한 어떤 상품 작물들도 등장하고 있더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지금 마트에 가시면요. 이마트나 이제 신세계에서 왜 정용진 회장, 이마트 가면 엄청 배추들 많잖아요. 그 정용진 회장이 다 먹으려고 만드는 거야? 아니잖아요.
이거 팔려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상품 작물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모습들, 어떤 출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면 여러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면서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잉여물이 많아집니다. 많아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노동력은 감소하고 생산력 5명이 할 일을 1명이 할 수 있대. 그럼 이 1명은 넓은 토지, 넓을 거 같죠. 넓은 토지를 경작할 수 있겠죠. 그죠? 요 1명은 부자 되세요. 나머지 4명은 뭐야? 나는 토지에서 쫓겨났어. 이제 임노동자. 예, 임노동자의 모습들이 나오겠죠. 이런 모습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조선 후기에 굉장히 큰 변화들이 오는 거야. 자, 그리고 이 잉여물 남는 게 있어요. 생산이 비약 증가했으니까 이제 교환이 활성화되겠지. 그 교환이 활성화되는데 편리성을 주는 것이 무엇이다? 이게 바로 상평통보라는 것이죠. 상평통보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교환이 활성화되면서 나오는 그런 화폐였더라라는 거. 자, 이러면서 조선 후기 와서는요. 교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상인들이 굉장히 지역별로 등장하는데 의주 만상, 개성 송상, 서울 경강상인, 부산 내상 이런 어떤 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모습들을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부산 내상입니다. 요쯤에 봐야 되겠다. 요쯤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특히 여러분들 이 송상 같은 경우에는요 전국에 체인점도 뒀어. 와 대박. 네. 송방, 네. 송11 이런 것들을 두는 모습들. 그러니까 정말 전국적인 어떤 그런 상인단이 형성되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 개성하면 인삼 아니겠습니까? 이 인삼을 엄청 팔고 있고요. 경강상인들은 이제 배를 이용해가지고 왜냐면 물건 양이 많아지니까 배를 이용해서 물건을 통으로 실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여러 상인들이 활성화되어 있었고요. 각 지역은요. 지방 장신이 보부상들이 연결해 네트워크 형체를 해가지고 보부상들이 오고 가면서 지방 장시도 하여튼 조선 후기 되면요 이제 드디어 옛날엔 농사만 짓고 그냥 내가 필요한 거 내가 그냥 샀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전국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조선 후기다. 심지어 여러분들 상인들이 물건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물건 만드는 수공업자들한테 돈을 미리 줘요. 미리 주고 물건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왜 마트에 가면 PPL 상품들 있잖아요. PPL 물건 만드는 과자 같은 경우에 그 과자 저 만드는 회사 지우고 그 자기 마트 이름 딱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PPL 같은 거 있잖아요. PPL 그죠? 이런 뭐 선들도 어떤 그런 어떤 그 출발선에 볼 수 있겠지. 미리 돈을 지불하고 내가 원하는 물건들을 만들어 줘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죠? 그리고 덕대라는 게 등장합니다. 덕대는 뭐냐면요. 조선 후기 와서는요. 이 전문 경영의 CEO라고 보시면 CEO. 그러니까 지금 상인들이 여기서 돈을 좀 많이 벌어요.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버니까 이 상인들이 투자할 곳이 필요했던 거야. 어디다 투자하냐면 바로 광산에 투자하네. 그러면 광산 이 덕대들은요. 이런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 돈을 받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양법을 통해서 떨어져 나온 노동자들이 있어. 이 사람들 고용해. 예. 그러니까 노동자를 고용하고 상인들로부터 돈을 끌어와가지고 광산 경영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덕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 굉장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아니야? 이제까지 성리학은요, 검소하고 전략을 외쳤던 그런 시대, 임진왜란 이전까지만 해도 성리학적 사회였다면 전쟁을 통해서 이제 세상이 바뀐 거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장사를 합시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지고 있었다. 이게 바로 조선 후기의 모습이었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경제적인 변화에 의해서 사회도 바뀐다? 자, 다음 볼게요. 자, 이 경제적인 변화가 사회를 또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쟁 이전까지만 해도요, 성리학적 사회, 성리학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냥 신분에 맞게, 너희들 신분에 맞게 그냥 분수에 맞게 사는 사회를 가장 안정적인 사회라고 보는 거예요. 양반은 양반답게, 천민은 천민답게 살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만들어진 신분이요,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전쟁 이전까지 이런 4개의 어떤 신분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볼 때는 저희 집안은 족보가 없네. 네, 족보가 없어서 쌍놈 집안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족보 좀 있으십니까? 몇 대손이십니까? 무슨 파이 몇 대손? 네.
몰라요? 쌍놈 집안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계열화되어 있고 이렇게 신분제가 이제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야, 이게요. 양란 이후가 되면서 말이죠. 납속책, 공명첩 이런 것들 정부에 발행해. 정부가 지금 돈이 없잖아. 전쟁 끝나고 나니까 돈이 없잖아. 그죠? 돈이 없으니까 이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명예직 양반 임명장을 판매하는 거예요. 명예직 양반 임명장. 야, 너희들 돈 좀 내봐. 그러면 내가 저기 너 양반 줄게. 양반 내면 좋은 게 있어요. 군대를 안 가도 돼요. 어허, 그렇구먼. 요거. 근데 여러분들 조선 후기에는요, 이 명예 양반직을 살만한 사람들이 생겼어요. 누굴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 양법이 일반화되면서 5명이 할 일을 1명이 한다고, 1명이 광작하면 돈 좀 벌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이 SNS에 올리고 싶은 거야. 나 좀 돈 좀 있어. 나 이제 양반이야. 이거 하고 싶은 거야. SNS에서. 양반 좀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 사람들이 돈을 내겠죠. 정부는 그 돈 받는 거야. 요걸 납속측이라고 합니다. 공명첩, 이름이 비어있는 임명장. 요거 딱 올리면 이제 그때 이 광작경에 있던 그 농민들은 SNS에 올리는 거야. 짜잔, 나 양반. 이렇게 올리는 것이죠. 네. 이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양반은요, 옛날 조선 전기 양반들이 아니야. 이제 이 양반들도 잔반, 향반. 잔반은 뭐냐면 몰락 양반이야. 그냥 위안을 삼자면, 저희 집은 원래 양반 집안이었는데요. 예, 몰락한 양반 된 것이죠. 조선 후기에. 그래서 이 잔반들이 족보를 팔아요. 예, 족보를 판매합니다. 그래서 족보가 없는 그런 상태로 가버리는 것이죠. 예, 저는 이쪽 계열이 아니었을까라고 한번 위안을 한번 가져봅니다. 원래 우리는 양반이었는데 조선 후기에 이 몰락 양반이 되면서 족보가 없어졌네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족보가 없어요. 자꾸 경주 최씨 집안에 전화 오는데 어떡하지? 미치겠어 진짜. 계속 전화 오는데 어떡하냐. 왜냐면 족보가 없으니까 좀 쫄리더라. 경주 최씨는 맞는데 내가 이 강의에서 우리 할아버지 최치원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전전은 안녕하십니까, 경주 최씨 집안입니다. 라면서 선생님은 무슨 파야, 몇 대 소식입니까?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 시대에 와서도 그런 게 좀 있더라. 어쨌건 간에. 예. 전 그렇게 해서 한번 지금 방어를 한번 해보려고요. 저희 집안이 몰락 양반이라서. 네. 지금 족보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한번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향관은 뭐냐면요, 중앙에 권력은 없는데 지방에서는 여전히 양반 행사할 수 있는 향촌에 있는 양반. 이렇게. 그러니까 양반집 분화가 되는 거야. 옛날에는 양반하면 뭐 그냥 다 항상 그냥 짱이었지. 근데 지금은 이제 조선 후기 와서는 이게 다 분화되는 거야. 근데 전쟁은 이렇게 사회 모습을 많이 바꿔놨어요. 네. 그리고 주인들을 보면요, 이거 이제 사실은 이제 기술직에 있는 주인들인데 사알 전문직 주인들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얼은 뭐냐면요, 첩의 자식들, 첩의 자식들. 근데 이 첩의 자식들은요, 양반이 될 수 없었거든요. 이번에 있잖아요, 유명한 그 홍길동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님이라 부르지 못하는 저의 신세가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있잖아요, 그죠? 그게 서울이야. 홍길동이 서울. 네. 서울. 그런데 정조 때가 되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규장각. 이 규장각을 통해 가지고 이 서울들이 높은 관직에 등용이 됩니다. 예, 정조가 이제 그걸 열어놓은 거야. 검서관, 규장각 검서관. 이제 책을 마찬가지로 검사하면서 자료 같은 걸 수집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박제가. 여러분 기억나요? 박제가 효종 때 북벌. 그런데 이제 북학운동으로 바뀐다 했을 때 그 박제가가 바로 이 규장각 검서관으로 활동했던 그런 인물이었고, 세상이 바뀌게 됨을 이야기했던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바로 북학파. 조선 후기 북학파. 북학 알죠, 여러분들? 북학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문직 주인들은요, 원래부터 이제 기술직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서울들을 보면서 뭐야, 우리도 한번 해볼까라고 해서 상소를 올리지만 받아들이지는 않는데, 어쨌건 이들도 우리도 신분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처럼 이렇게 동아리 형성해가지고 시를 짓고 그림을 감상하는 그런, 사실 이 전문직 주인 돈이 많거든. 왜냐면 통역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에 가가지고 상인 물건들을 교육하면 돈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이제 돈이 굉장히 귀한 시대가 되는 거야. 조선 후기 오면서 이제 돈이 좀, 조선 전기만 해도요, 장사하는 사람들 되게 우습게 봤거든. 어디 감히 거짓말하면서 돈을 번단 말이냐? 선비는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조선 후기 와서 이제 세상이 변한 거야. 양반들도 어떻게 하면 좀 돈을 벌어볼까? 이름 나온 게 이제 허생 아니겠습니까? 그 박지원의 저 허생전에 보시면 그 양반이 와서 돈 많이 벌잖아요. 이게 다 조선 후기 그 분위기 나온 거야.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상민이야. 아까 제가
5명이 할 일을 1명이 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1명은 광자경영을 할 수 있었고 그 1명은 돈을 엄청 벌 수 있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공명첩 같은 거 사가지고 양반, 명예 양반이 제공했다라고 설명드렸죠. 점프하는 거야. 그래서 조선시대는 여러분들 양반수가요. 양반수가 증가하고 상민과 노비수는 감소해요. 이게 핵심이야. 양반수는 증가하고 상민과 노비수는 감소한다고요. 전 인민의 양반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도 양반이 되지 않았을까? 아니야. 잔반으로 가야 돼. 난 계속 잔반. 난 원래부터 양반이었는데 우리 집은 몰락 양반한 거야. 족보 팔았던 거야. 네. 자, 바로 그런 상민들, 이 상민들이 이제 돈을 번 상민들이 있어요. 분홍들. 이 분홍들이 공명첩을 산다든지 아니면 우리 집에서 족보를 사가지고 족보를 매입한다든지 심지어는 족보 위조까지 합니다. 네. 여러분들 집에 족보 있으세요? 네, 굉장히 오래된 족보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족보에 한 200년 됐나 봐요. 네, 바로 요 200년 때는 세핑 족보로 위조도 가능하고요. 매입도 가능했습니다. 이게 200년 흘러가니까 굉장히 오랜 족보로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네, 너무 믿지 마세요. 네. 자, 어쨌든 우리 시대에 그게 뭐가 중요해. 네, 족보 없는 집안에서는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이런 분홍들이 이렇게 신분 상승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거. 그리고 5명이 할 일을 1명이 한다고 했으니까 이 4명은 토지에 떨어져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임노동자. 이 임노동자들이 이제 광산경영도 가고 날품팔이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걸 받으시면 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야, 진짜 이 향촌의 양반과 이제 그 향촌의 양반이 된 일반 농민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둘 사이 관계가 어떻겠니? 야, 이 양반은 저게 이 상놈 집안이 어디 감히 공명첩 샀다고 양반 행세를 이놈 할 거 아니에요. 반면에 이쪽 분홍, 이 양반에서 내가 이제 돈이 많단 말이야. 내가 양반이지. 넌 돈도 없잖아.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 향촌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내 이놈! 왜 나도 양반인데? 라고 하면서 향전이 벌어지는 이런 모습들도 나타나겠죠. 조선이 정말 신분제가 아주 격변기에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 왜냐면 그래야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사회로 올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시스템이 무너져야 된단 말이야. 그래 지금으로 오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천민은요, 노비수가 굉장히, 천민들도 이제 점프, 막 올라가는, 신분 상승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아니면 조선 전기는 신분이 거의 고정화되어 있었는데 조선기 와서 막 점프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백정, 고려시대 백정은 일반 농민이었잖아. 조선의 백정은 천민, 소잡고 돼지잡고 백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비들도요, 나중에 이제 공노비 해방, 순조 때 노비 해방이 들어가면서 서서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분홍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조선 후기 와가지고요, 의식이 굉장히 성장을 해요. 의식이 성장. 왜냐면, 나 돈도 있고, 이런 어떤 그 성략적인 신문제도 이게 뭐가 중요한데? 라는 어떤 생각들이 갈 거 아니에요. 거기에 더 영향을 미친 게 뭐냐면, 바로 종교들도 이때 영향을 미칩니다. 이때 들어온 종교가 뭐였냐면, 천주교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은 평등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나오면서, 그래? 이제까지 그 신분제도라고 하는 것, 사실 노비가 주인한테 막 맞아도 사실 노비는요, 내가 억울하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왜냐면 난 노비니까. 이 당시엔 그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선 후기 와서는요, 내가 왜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모두 평등한데 내가 왜 맞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이 의식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천주교도 있었고요. 이게 서학이라고 합니다. 동학도 있었어요. 서학, 동학. 다 똑같이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입니다. 라고 하는 인내천. 똑같은 내용들이 이게 평등 의식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으면서 이런 의식들이 성장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 그런 과정 속에서 서민 문화가 발전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돈이 있으면 문화를 향유하거든요. 요즘 보니까 돈 많이 버신들 그림 많이 사시대. 이야, 뭐 엄청나더구만. 저는 아직 그림 살 수 있는 그런 돈은 없습니다. 어쨌건, 자, 그림만, 이건 뭐냐면, 돈이 있으니까 이제 문화적인 향유를 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 당시에 유명한 그림들, 풍속화, 이런 거 이제 사겠지. 왜냐면 풍속화 재밌는 거야. 풍속화 그림 그렸는데 거기에 내가 나와 있어. 재밌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김웅대 풍속화 보면은 거기 사람들 들어와 있는데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잖아. 그 우리나라 사람들 누군가 보고 그랬을 거 아니야. 여기 내 얼굴이 있네? 이랬을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사는 거지.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풍속화, 이런 풍속화들이 굉장히 유행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그런 과정 속에서 한글 소설, 인기를 끌게 됩니다. 이제 좀 여유가 생기니까 책을 보면서 즐기고 싶은 거야. 나도 드라마 보고 싶은 거야. 이런 게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판소리. 판소리에도 뭐 이리 오너라
뭐 이러는 거 보면서 이제 나도 이제 드라마도 보고 싶고 뮤지컬도 보고 싶고 왜냐면 나도 요즘 여유가 생긴 거지. 그런 항상 여러분들 문화를 즐길 수 있다는 얘기 뭐냐면 넉넉한 좀 이렇게 여유가 좀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이거는 딱 오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런 어떤 한글 소설, 판소리, 풍속화 이런 것들이 하면 서민 문화에 발달되었고 지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뮤지컬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OTT 보면서 다운받아가지고 보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로 오는 모습들이 바로 여기 조선왕조부터 나타나는 이게 바로 신문제도가 무너지면서 전쟁 이후에 신문제가 막 우르르 무너진 어떤 그런 모습들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결과물들이더라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왕조 500년 여러분들 정치 흐름도 쭉 보시고요. 양날을 기점으로 조선 전기 사회와 조선 후기 사회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 시대의 어떤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조선 후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전근대 끝났습니다. 와, 구석기, 주먹도끼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동법까지 왔습니다. 그 엄청난 70만년의 역사를 그냥 단숨에 달려왔어요. 그죠, 여러분들? 자, 이제 바람 좀 돈 거야. 이제 그런 데 가면 되는 거야. 완강할 수 있어. 완강할 수 있어. 조금만 더 힘내가지고, 내가 시간 줬다. 3일 끝내기. 좀 더 시간 주면 일주일 안에 끝내기. 그 이후에 별 채우기 하면서 복습하기. 준비됐죠,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